여러분들 대한민국 걱정되십니까? 네. 네. 틀린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미 틀렸다.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몇 분 안 계시네. 한 5분도 안 되시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 같다. 네. 우리가 만약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빨리 짐 싸서 이민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 남아 계시고 아까 몇 분 손은 드셨지만 가슴으로는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뜻일 거예요. 아직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한시마다 손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한심해 죽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너그러우시네. 네, 전 한심해 죽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7년째 보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지만 한심해 죽겠어서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대처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대처보다는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이 기회에 내가 설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나 개인의 사이가 아니라 공의에 조금만 더 무게를 둬도 저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짧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 당이 처한 상황,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인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한 절반 되시네요. 누군가는 체제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무슨 체제 전쟁이야? 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쓴 정치인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얼마 전에는 당대표님께서도 체제 전쟁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체제 전쟁 중이 맞습니다. 왜 체제 전쟁 중이 맞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총칼을 들고 싸워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국가 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때도 체제 전쟁인데 지금은 총칼 없는 체제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권한을 줘서 김민수 너한테 법 10개를 입법할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 네 마음대로 법 10개를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법 10개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꿔낼 자신이 있습니다. 딱 법 10개면 됩니다. 법 10개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민수가 할 수 있으면 이재명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명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도 총칼 없이 법 10개만 바꾸면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체제 전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법 10개로 체제 전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거 위험한 게 아닙니다. 왜? 10개 정도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외에 국민들도 체감을 확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법 30개 정도로 40개 정도로 체제를 바꿔봐야겠다는 순간에 정말로 위험합니다. 체제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체제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못 느낄 뿐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데 체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슨 체제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 또는 정치 철학 더하기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상권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시장경제 체제가 그런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의 주권을 정치에 담아내는 것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제1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도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히 이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추구해 나가는 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누군가가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바꾸려는 시도를 눈치채서 방어하려고 하면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사례까지 들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짧게 설명드리기, 길거리에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우리 식구들, 우리 보수 지지층들은 무슨 얘기인지 느끼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 김민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리는 자유를 하나도 침범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더 빠르게 이 사회 분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상당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언론의 자유가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을 그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후속 기사 쓰기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기사를 썼을 때 데스크에서 언어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헤드라인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일부 침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을 비판하면 징역 5년 이하 때리겠다고 합니다. 맞죠? 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종교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카카오톡 검열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제가 가열한 것만으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통신의 자유까지 우리들이 지금 제한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 근데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깨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자, 형식상 다당제인데 실제로는 양당제라고 합니다. 주로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은 다당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1야당, 그래도 100석이 넘는 107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법사위 간사 한 명도 마음대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수많은 악법을 입법하고 있는데 이 악법들을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미 의회에서 여야 간의 대화나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인 폭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배척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공공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이미 작살났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제1야당도 어떤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협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당제의 형태이지만 일당 독재 체제로 갔다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이제 40대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들의 인사를 장악하는 국회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원 행정체로를 없애고 이제 법관의 인사까지도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없애겠다고 하죠?
북한을 견제할 수 있었던 국보법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우리들이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보법 자유의 마지막 방패가 역할을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중국으로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국보법이 사라지면요 형법으로 대체 절대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국보법에만 주적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 주적의 개념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지금 이 주적의 개념, 적국의 개념 때문에 중국으로 나가는 건 간첩죄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간첩법 개정안을 하자라고 했었는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개정 못했었습니다. 근데 적국의 개념까지 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할배치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악법들조차도 이런 지금 국보법을 없앤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107석으로는 못 막아냅니다. 이미 의회 민주주의가 다 작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쳐주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지탱하게끔 하는 체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상권분립, 시장경제 체제 등인데 법치주의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권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민수 너 힘 좀 있다고 여기 힘 없는 사람들을 네 멋대로 지배해서는 안 돼. 이거는 사람에 의한 통치, 인치야. 인치하지 마. 사람과 사람은 평등해야 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최소한의 도덕을 법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만인이 평등하게 적용받게. 이게 법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법치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치가 깨어지면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도구로 이미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치가 아닌 인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중국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북한에 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법대로가 아니라 법 위에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대충 걸리면 법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 사용하라 하면 사용, 가두라 하면 구형. 이게 법이 있지만 법이 이미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들입니다. 대다수가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법에 의해서, 법치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 휴대폰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에는 절도죄가 없었습니다. 저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법에 없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절도죄라는 게 이때까지는 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구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서 절도죄가 없었는데 김민수라는 놈이 물건을 훔쳐가네? 절도죄라는 게 있어야겠구나 하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법으로 이 사람을 벌하지 못합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완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나 민생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사법 리스크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지 털어낼 수 있을까? 내가 설령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후라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법 리스크를 100%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제가 볼 때는 집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거 분명히 유죄가 떨어질 건데 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까? 대법원 가면 유죄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유죄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해 라고 해놓고 나한테 올라오면 무죄 주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유죄가 거의 확실한데 99.9% 유죄가 나올 텐데 이러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거 막아야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실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또 한 번 판결받을 수 있게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사실제를 만들자. 대법원의 판결도 못 믿겠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해서 재판 중지법을 또 만들려고 하다 이건 실패했죠.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자, 재판을 아예 다 중지시켜버리자. 이것도 불안하니까 대법관을 증언하자. 어떤 사람으로? 사법고시를 안 봤어도, 로스쿨을 안 다녔어도, 법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 그냥 대법관으로 임명하자. 아까 우리 이행숙 위원장님께서 행정학 박사인데 법은 공부 안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야 이거 내가 나쁜 짓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날 보호해 줄 사람이 법관 중에 필요해. 행숙 누님은 그래도 내 편이겠지? 행숙 누님 대법관. 의원님도 나랑 친해. 의원님도 대법관. 여기도 대법관. 의원님들 다 대법관 시키고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미 법치국가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판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치국가에서도 단 한 명을 위해 법이 입법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권력자 한 명을 위해서 입법이 가능한 나라는 이때부터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무너진 겁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죠? 입법과 행정이 같이 놀고 있고 입법이 야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행정에 의해서 지금 입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을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뭘로 옥죄나요? 법 왜곡죄. 니네들 판결하는데 법을 왜곡한 것 같으면 니네들 죄를 묻겠어. 판사들. 법을 제일 잘하는 게 판사인데 판사 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가 법을 왜곡한 것 같으면 너한테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판사들이 판결할 수 있을까요? 판사들이 권력자에게 불리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알아서 기라는 거지. 알아서 기라는 법입니다. 알아서 겨. 네. 판사들 까불지 마라. 판사들 감히 권력자에게 까불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법이 입법이 가능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법치가 무너졌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고 자유주의가 무너졌고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진지를 모른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체제 이미 깨졌습니다. 수많은 반시장법들이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건 뭐 있죠? 노란봉투법 알고 계시죠?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가요? 거대 노조들의 불법 파업이나 쟁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불법 쟁의에 대한 합법 면허권을 준 겁니다. 시장경제 체제, 우리 보수주의가 말하는 경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진흥시키는 것인데 기업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여전히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개념을 두고 경영자는 악이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는 선이어서 노동자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업과 쟁의권을 줌으로 인해서 기업을 옥죄게 만듭니다. 기업의 대표들이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게 만듭니다. 불법 파업과 쟁의에 의한 피해를 어떤 곳에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미국 나가서 하고 싶고 일본 나가서 하고 싶고 대만 나가서 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높은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까지 지면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시장법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증언법도 있습니다. 국회 증언법은 이 이름만 들어서 절대 민주당이 입법하는 법들은 이름만 들어서 절대 모릅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가 기업을 부르면 무조건 나오라는 겁니다. 국회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면 무조건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비밀이 보장이 안 되면
기술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기업들은 이 기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큰 비용과 큰 인력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국회 증언법이라는 걸 만들 테니 니네들 부르면 나와서 공개하려면 까라면 까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법 개정안, 덧셈 상법. 덧셈 상법의 문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덧셈 상법의 문제점.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듣기에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막 환호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법을 개정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근데 경제를 조금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아니지. 내가 몇 주 갖고 있다고 이거 막 권리 행사하고 막 이러면 이거 기업 경영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대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지금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 전문가들이 경영을 해야지. 소액 주주들이 투자자인데 이 사람들이 투자 조금 했다고 몇 주 샀다고 이거 다 의결권 행사하면 되겠니? 이런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사공이 많은데 어떻게 폐가 사고로 가지 않겠냐? 이거 막아야지. 이 정도 선에서 이때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 주주의 권리라는 주제를 놓고 여와 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가 이깁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 1,400만 투자자들이 야 뭔지 몰라도 나한테 권리를 준다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덧셈 상법 뒤에는 더 무서운 게 숨어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덧셈 상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무서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대기업의 주주로 올라가기 쉬운 분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도 이 기업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혹시 차이나머니의 유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방송을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보신 분 있나요? 없나요?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차이나머니든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와서 주식을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이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삼성에 끼켜야 이사 9명입니다. 이사 자리 내놓으세요 하면 줘야 되는 법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등도 주식에 투자하죠. 그죠? 10% 안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주주인데 우리나라 연금은 어마어마한 주주인데 기업에 이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경영권에 간섭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덧셈 상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뭐죠? 노동자 이사제.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알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몰라요. 어떻게 싸웁니까? 뭐가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기업 다 작살납니다. 대한민국이요 큰 기업들 몇 개만 뺏겨버리면 이거 대한민국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장경제 체제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주식 4,000포인트 갈 때부터 계속해서 TV에 나와서 경고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저를 조롱했습니다. 김민수가 차이나머니 때문에 주가가 4,000포인트 갔대. 저 무식한 애가, 저 경제 무식한 애가 막 떠든다. 이거 민주당 같았으면요 이거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우리 당이 저 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주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두 명이 얘기합니다. 눈치 보면서 싸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싸우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여론 쫓아가면서 싸우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제서야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올라갈 때 그때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이 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의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던데 이해할 것 같은 분을 만난 것 같다. 이거 좀 심각한데 만납시다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거 차이나머니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조롱했던 게 이겁니다. 차이나머니로 4,000포인트 갔다 그런다 저 무식한 김민수가.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후에 외국 자본 유입률을 보니까 1위가 미국 8조 들어왔고 2위가 아일랜드 4조 들어왔고 3위가 룩셈부르크 1조 6천억 들어왔고 미국 자본 2,800억 분이 안 들어왔는데 중국 자본 2,800억 분이 안 들어왔는데 2,800억 때문에 주가가 4,000포인트 갔단다. 저런 무식함. 제 전공이 경제인데요. 제 전공이 창업이고. 아일랜드가 이해되세요 이거? 왜 아일랜드가 국가들 중에서 2등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아일랜드 들어보셨어요? 아일랜드가 투자액이 많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룩셈부르크는 일본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세계적인 펀드 중심지입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는 국제 펀드의 집결지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부터 국제 펀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법인세를 12.5%로 낮춘 국가입니다. 여기에 국제 자본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여기에서 외국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자본이 홍콩을 거쳐서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아일랜드에서 중국 사모펀드가 아일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 투자자가 투자국이 아일랜드라고 찍히는 겁니다. 중국 자본이 사모펀드가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룩셈부르크의 도미실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룩셈부르크로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기업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UBO라고 실제 돈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UBO라고 실제 돈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진짜 투자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상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오케이 인정한다 쳐도 국적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UBO 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도 국적 공개를 하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자본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외국 자본들이 더 센 상법과 만나게 되면 대한민국 삼성이, 대한민국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경영에 간섭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 알아야 싸울 수 있는데 최소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금 싸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면은 더 공부하고 더 익혀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싸워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싸워야 되는 것인데, 알지 못해서 안 싸우고 알아도 안 싸우고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안 싸우고 하다 보니 국민의힘도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가 깨지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벌써 환율이 1,500원을 치솟고 있습니다. IMF 때 같습니다. 아직 경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로 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막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다 느낄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상하다,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었다,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자유가 제한받는 것 같다, 내 일생에서 내가 누리던 거랑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내 주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법이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 있다. 국민 모두가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지진이 날 때요, 사람은 못 느껴도 동물이나 새들이 먼저 도망가죠. 왜요? 그들의 감지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깨졌다는 것을 수많은 국민은 모르지만 누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 전선에서 가장 감이 좋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에서 감이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국민들은 지진이 오는 걸 느끼지 못하시니 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저 이동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알고 계시는 분? 네. 30% 밑으로. 여론조사 부정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22% 3%짜리 한국갤럽 거를 보여주면서 장동혁 3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니네들 지지율 안 오르니까 한국갤럽을 주로 인용합니다. 22%짜리. 한국갤럽이요, 잘못된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다. 큰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근데 조사 방식 설명드릴게요. 조사 방식, 여론조사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RS, 기계가 전화를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전화해서 민주당 뽑으실 거예요? 국민의힘 뽑으실 거예요? 문 누르면 이거 비밀투표입니까? 아닙니까?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전화하는 면접자 질문 방식은 FGI 같은 실질 면접에서나 적합한 것이지 A 고르실래요? B 고르실래요? 왜 사람이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여당이 지금 이렇게 무도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는 내가 공무원 자식만 있어도 혹시나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 내 자식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지지정당 없는데요. 지금 한국갤럽은 계속해서 20% 초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리얼미터는 좌측편인가요? 우측편인가요? 민주당이 신뢰하는 곳이죠, 리얼미터.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 국민의힘 37.4%입니다. 리얼미터도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리얼미터 그저께 여론조사 37.4%입니다. 한국갤럽만 20% 초반대인 거예요. 한국갤럽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나오고 있는지 제가 또 예를 들어 보일 겁니다. 자, 리얼미터 3번 여론조사 기관 어디였죠? 크게 조원 CNI에선 39.1%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43% 나와서 골든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여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평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한국평판연구소에서는 우리가 43% 이미 역전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43%짜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긍정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분석론자입니다. 남들은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얘기할 때 전 다 펴놓고 얘기합니다. 자, 끝에 거 떼자는 겁니다. 우리가 역전한 거 떼겠습니다. 그럼 좌측에도 뗄 거 있죠. 뭐 떼야 되죠? 여론조사 꽃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여론조사 꽃도 하물며 30%에 육박합니다. 우리 지지율이. 여러분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여론조사 20% 초반대 계속 지지부진한데 왜 계속 싸워? 그만 싸우고 사과 좀 해.
그만 싸우고 중도 확장해. 집니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들어가서 싸우는 순간 집니다. 이미 사과할 만큼 했는데 졌습니다. 네. 좌파의 프레임에 빨려들면 상대방 진영에서 짜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끝나고 반드시 여론조사 찾아보십시오. 조원 CNI 39.1%, 리얼미터 37.4%.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볼 때 ARS가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네, ARS 기계로 와야 사람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 되셨습니까? 우리 당대표 누구죠? 근데 한국갤럽에서 전당대회 직접 마지막 냈던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율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20%대였고 김문수 후보 40%대였습니다. 2배 차이 났습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2배나 오차범위를 냈습니다. 방금 말했던 조원 CNI는 39.1% 나온 조원 CNI는 그때 장동혁 후보가 미세하게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결과랑 아주 비슷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조원 CNI.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39.1% 민주당과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믿고 싸울 거 아닙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장동혁 호는 19%, 20% 초반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지지율을 상승시켰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갈라져서 힘을 합치지 못하면 이길 방법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최소한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9시에 늦게 보셔도 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9시는 무조건 국민의힘 TV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싸울지 앞으로 무엇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끽해봐야 한 명당 길게 얘기해야 5분입니다. 3분에서 5분입니다. 이것조차 시간 아깝다. 누구 거라도 봐야겠습니까? 김민수. 네, 김민수, 장동혁 대표님 2명 거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집중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고 지는 싸움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내부가 단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죽어도 보수를 찍는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나는 보수를 찍어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선배님 아십니까? 32, 3%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론조사 했더니 우리 국민의힘이 10%뿐이 안 나와. 그래도 내일 선거하면 32% 나옵니다. 내일 선거하면 우리 국민의힘 찍을 건데 오늘 여론조사 받았는데 꼴도 보기 싫어. 이놈의 새끼들 잘한다고 해주면 진짜 잘한 줄 알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선거하면 니네 찍겠지만 오늘 내가 지지정당 없으면 막할 거야. 우리 편이 여론조사에서 일탈할 때 30%가 깨지는 겁니다. 20%, 10%대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은 우리를 무조건 찍는 사람 32%, 좌파, 민주당을 무조건 찍는 사람 몇 프로 있겠습니까? 37% 정도. 37, 8% 됩니다. 민주당도 오늘 지지율 10% 나와도 내일 선거하면 37, 8% 나옵니다. 우리보다 한 4, 5% 높습니다. 자, 근데 아까 리얼미터 37.4%, 조원 CNI 39.1%, 32%보다 높죠. 보수 진영 다 직결 마쳤습니다. 보수 진영이 다 직결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오직 정치인들이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 우리의 지지자들은 직결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저희가 정신 차려서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집회하는데 집회장 위에서 지지자들 다 보는 데서도 위에서 싸우고 있었죠. 저희
이래도 37%, 39%입니다. 얼마나 긍정신호입니까? 그동안 쌓았던 고름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고름이 터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 여러분 다 얘기 드리지 못하고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월요일, 목요일 반드시 국민의힘 TV로 어떻게 싸우는지 보셔라. 그리고 최소한 페이스북도 좋다, 스레드도 좋다, 인스타도 좋다. 무엇이 됐던 대표님이나 최소한 제 거를 좋아요 안 누르셔도 얘네가 지금 무슨 방향성으로 싸우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무엇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곳이 여기에는 이렇게 사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있고 이행숙이 있어요. 를 열어놨습니다. 내가 회사의 지분만